가난은 유전인가 봐.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이 터졌습니다. 웃음이 퍼졌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했고 남편까지 끌어들여 비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울던 밤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말없던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은주야, 사람은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52살이 됐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저는 3년 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집에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른 일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이력서도 수십 군데 넣었고 면접도 몇 번 봤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경력이 좋으신데 저희 쪽에선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는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오는 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뭐가 불안하냐고 편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급하게 쪼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 남들 보기엔 평온한 노후의 시작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평온함이 어색한 걸까요? 마치 누군가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혼자 사십니다. 올해 78이신데 몸은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십니다. 젊은 시절 공기업에서 감사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퇴직하신 지 20년이 넘었으니 이젠 그냥 평범한 노인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데 어머니는 늘 조용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으십니다. 결혼 25년 동안 어머니께 혼난 적도 다투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하기엔 뭔가 빠진 느낌이고 멀다고 하기엔 불편한 것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음 주에 모임하자는 글을 올렸고 사람들이 하나둘 응답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갈게요 라고 짧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오래간만에 옛 친구들 얼굴이나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단톡방 하나가 저의 일상을, 저의 자존심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것들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 그저 옛 친구들이 반가웠고 잠시나마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느낌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남편이 나가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고 저는 괜히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웃는 모습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반갑다는 인사가 오갔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솔직히 그때도 친하진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불편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온몸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다들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며 들어오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영이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 지역에서 꽤 큰 사업을 한다는 것, 작년에 건물을 하나 더 샀다는 것,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미영이는 혼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음식만 먹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영이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은주야, 너는 요즘 뭐해? 갑자기 이름이 불리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나는 그냥 집에 있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에 일 안 해? 예전에 무역회사 다녔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아서 지금은 쉬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그랬구나. 요즘 그런 경우 많다던데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어딘가 묘했습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 분위기는 미영이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미영이가 말하면 다들 웃었고 미영이가 제안하면 다들 따랐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 걸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즐거웠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 라고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요즘 뭐해? 라는 그 짧은 질문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 뒤로 동창 단톡방이 활발해졌습니다. 미영이가 주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남편 가게 오픈 기념행사 하는데 다들 와 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축하한다. 꼭 갈게 라고 답장을 달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결국 저도 갈게 라고 짧게 답을 남겼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미영이 남편이 새로 연 가게는 시내 번화가에 있는 대형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화환이 줄지어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미영이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반갑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 은주야.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데 미영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며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창들을 한 명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고등학교 동창 현정이 지금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수진이는 남편이 변호사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영이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주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예전에 회사 다녔는데 요즘은 백수라고 해야 하나? 어릴 때도 가난하더니 가난은 정말 유전인가 봐. 순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팔자가 좋은 거지.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부러워.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무언가 차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대꾸하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만 꼭 쥐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팔자가 좋다는 말이 왜 그렇게 비수처럼 꽂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나이가 많다고 안 뽑는 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안 가야지.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분노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삼켰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미영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저를 골라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대답은 찾을 수 없었고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야 하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을 때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단톡방은 계속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올린 행사 사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대박, 이라며 댓글을 달았고 미영이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덮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또 단톡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문화센터에서 바자회 봉사하는데 같이 할 사람, 이라는 미영이의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라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영이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은주야, 너도 와. 집에만 있지 말고 사회활동 좀 해야지. 그 말에 누군가가 맞아 은주야 나와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알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았고 정말로 집에만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자회 당일 저는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와 동창 몇 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은주 왔네. 오늘 이거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미영이가 가리킨 건 구석에 쌓인 물건 상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구에서 손님을 맞거나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저만 뒤쪽에서 상자를 나르게 된 겁니다. 저는 군말 없이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깐 쉬려고 일어서는데 미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저기서 뭐해? 일도 제대로 못하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자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영이가 다음에도 또 하자라고 말했고 다들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 제 손을 봤습니다. 상자 모서리에 긁혀서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고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 속의 저는 그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왜 손이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 옮기다가 긁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진짜 안 가야지. 이번엔 정말 그만둬야지.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자회 이후로 저는 동창 모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단톡방에 글이 올라와도 읽고 넘기기만 했고 모임 일정이 잡혀도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창들 중 몇 명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주야, 요즘 왜 안 나와? 미영이가 너 찾던데. 처음엔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계속 왔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모임에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날은 동창 중 한 명인 수진이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미영이가 중심이 되어 말을 했고 다들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다 미영이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다. 밥은 제대로 먹어? 저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집에서 놀면서 밥도 안 먹으면 뭐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논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현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아, 은주도 회사 다닐 때 열심히 했잖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저는 순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알아. 그냥 내가 농담한 거야. 은주 너무 예민하다. 그 한마디에 현정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다른 사람이 화제를 돌렸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현정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은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영이 원래 저래.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미영이 남편이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어서 다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솔직히 말하기가 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현정이가 미안한 듯 웃더니 먼저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신발도 못 벗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톡방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영이가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동창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역 발전 기금 모금 행사 주관하는데 다들 얼굴 좀 비춰줘. 사람들이 앞다투어 갈게. 축하해.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았고,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있다가 빨리 나오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간담회 당일 문화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영이 남편이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미영이와 마주쳤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은주 왔네. 잘 왔어.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남편한테 인사 좀 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미영이는 이미 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 미영이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배가 나온 남자였습니다.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얘가 내 고등학교 동창 은주야. 요즘 집에서 쉬고 있어. 미영이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일 없으면 심심하시겠네. 그 말투가 불쾌했습니다. 마치 저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빨리 나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뒤에서 미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남편은 뭐해? 인쇄소 한다며? 옆에 있던 동창이 대답했습니다. 응, 작은 인쇄소 운영한다고 들었어.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은주가 그렇구나. 남편이 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일 없으면 뭐 별 수 있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까지 끌어들이다니 그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을 그렇게 말하다니 집에 도착해서 남편 얼굴을 보니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단톡방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려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잊혀지면 좋겠다고, 조용히 살면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안 나가? 친구들 안 만나? 저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더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 이상 캐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던 걸 요즘은 전화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은주예요.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있다. 너는 어떠냐? 저도 잘 지내요.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은주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혼자 삼키고 혼자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샤워하다가 울기도 했고 설거지하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짐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침묵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깊이 가두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 용기도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뵙는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여시더니 어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동창 모임 나갔다며 요즘은 안 나가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어머니께 동창 모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내 남편한테 들었다. 요즘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몇 번 나갔었는데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이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 때는 억지로 안 해도 된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실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사람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 누구든.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으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셔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와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말없이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티가 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조금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은주야, 내일 점심때 집에 올 수 있니? 저는 네,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보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부르시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좀 알아본 게 있다. 저는 뭐료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 동창 때문인 거 맞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정미영이라고 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공기업에서 감사일을 했다는 거 알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정미영 남편 지역에서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실상은 좀 다르더라.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영이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적자라는 것, 건물을 샀다고 자랑하지만 대출이 상당하다는 것, 지역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았지만 실제로 쓰인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것.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세가 심한 사람이야.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척하던 사람이 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니.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걸 왜 알아봤는지 알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서.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란 법은 없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알아둔 거야.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복수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낸 게 사실이라면 미영이의 그 허세는 전부 빈 껍데기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조금 다르게 느끼게 했습니다. 무섭고 대단해 보이던 사람이 실은 불안한 사람이었던 거구나.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만 작아질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단톡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알림을 꺼두었는데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미영이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민회관에서 지역 문화발전 간담회 열리는데 우리 동창들도 많이 와줘. 남편이 사회보거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또 미영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민회관에서 행사가 있대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행사?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가도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같이 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응, 나도 지역 주민이니까 갈 수 있지. 뭐가 문제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하시려는 건가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서 보기만 하는 거야. 그 말씀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함께 가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용기가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간담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미영이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이번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시민회관 행사에 갔다 올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동창들 행사? 요즘 안 나가더니? 저는 이번엔 시어머니랑 같이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간담회 당일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먼저 들러서 함께 시민회관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표정은 담담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 보이셨습니다. 시민회관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창들도 보였고 지역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미영이가 입구 쪽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은주 왔네. 어르신은 누구시지? 저는 시어머니예요. 지역 행사라 같이 오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영이 남편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말, 거창한 문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적자 사업체, 대출 건물, 불투명한 기금 내역.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남편 회사 요즘 힘들다면서? 건물도 대출이 엄청나다던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나도 들었어. 지역 기금도 내역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더라. 미영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했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으셨지만 무언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행사 후반부가 됐을 때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 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별도로 공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질문한 주민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금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허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며칠 동안 단톡방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가 기금 내역 질문했던 거 봤어? 미영이 남편 표정 봤어. 완전 당황하던데.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미영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해명하거나 분위기를 돌렸을 텐데 이번엔 침묵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역 문화발전 기금 사용 내역 논란, 주민 감사 청구 움직임. 시어머니께서 그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주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현정이었습니다. 은주야, 나 얘기 좀 할 수 있어? 저는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정이를 만난 건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현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나 미안해.
저는 뭐가라고 물었습니다. 현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너한테 그렇게 할 때 나도 알면서 아무 말 못했잖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정이가 덧붙였습니다. 미영이 남편이 영향력 있다고 해서 나도 눈치 봤어. 솔직히 무서웠거든.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정이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현정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미영이한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정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금 내역 문제도 그렇고 미영이 남편 사업도 실상이 다르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다들 이제 알게 됐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결국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정이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 삶 살 거야. 현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가슴에 쌓여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망하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났고 저는 그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뭐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든 거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은주야. 그 세 글자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단톡방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글을 올리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야, 미영이 얘기 들었어?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미영이 남편 사업체 몇 개가 폐업했대. 기금 문제로 조사도 받고 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현정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영이도 요즘 밖에 안 나온대.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저렇게 됐다는 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창 단톡방에 미영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요즘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모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다들 건강해. 짧은 글이었습니다. 예전의 미영이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말투도 과시하던 내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답글을 달았습니다. 힘내,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하지만 예전처럼 열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고 휴대전화를 덮었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겠지.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잠시 차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뿌린 건 자기가 거두는 거야. 남의 탓이 아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사람을 더 밟을 필요는 없다. 그냥 각자 살면 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어떻게 되든 그건 미영이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섭고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허세로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니 남은 게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진 것으로 진짜 나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 동창 모임 이제 안 나가려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냥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동창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별다른 인사 없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야, 단톡방 나갔더라. 괜찮아? 저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나도 요즘 그 모임 갈 생각 없어. 저는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현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따로 만나자. 너랑은 계속 연락하고 싶어? 저는 그래, 그러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는 달랐습니다. 늦게라도 사과했고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요즘 많이 힘들었지? 저는 좀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눈치는 챘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 미안해.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럴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틈날 때마다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갑니다. 어머니도 예전보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공기업에서 일하던 시절 이야기, 아버지와의 추억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를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며느리니까.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면 안 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관계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게 중요하다는 걸.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저에게는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계시고 현정이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넘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모든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무거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용기가 없어서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수업을 듣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글을 쓰는 시간이 좋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이야기를 풀어놓는 게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저처럼 중년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예전 동창 모임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잘났는지 비교하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진짜 어울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글쓰기 수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최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은주야,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야 해. 그거 잊으면 안 돼.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너질 뻔했어요. 정말로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하지만 버텼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재산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기 좋아.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존엄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을 소리내어 하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저를 또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잘 살 겁니다. 저답게 존엄하게. 오늘 이야기 마음에 어떻게 와 닿으셨나요?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긴 진심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혹시 이 가족에게 건네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면 가볍게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좋은 일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가득이었습니다.